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 청문회에서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불리한 모든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를 보면 2014년 8월 23일 유민 아빠 김용호 씨의 단식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민 아빠에 대한 사실과 다른 비난이 SNS와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아빠다. 보상금을 노린 행위다. 강성노조 출신이다. 그리고 광화문에 일베 회원들이 벌인 소위 폭식 퍼포먼스가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이 모든 사태가 일단락되고 만다면 바닷속에 잠든 수백 명 아이들의 영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저희 땜빵 PD가 드디어 퇴출되고 거의 석 달 만입니다. 새로운 브리핑을 한 기자가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떨려요? 뭐 약간. 현재 시사인의 최순실 TF에 소속돼 있고 평소신 정치부고 사실은 저하고도 좀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철장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건, 수감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오촌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좀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왜 오촌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면 박근혜 대통령 오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경재단 분쟁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살인과 자살 뭐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보도한 걸로 해서 이제 징역 2년 그래서 이제 수감 직전까지 갔는데 이 사건 취재를 했던 기자입니다. 네. 네, 취재를 해서 당시 김은지 기자는 기소유예로 혼자 빠져나갔죠. 다행히. 네, 혼자 빠져나갔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있다고요? 최순실 TF?
네, 뭐 워낙 전국이 이 최순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저희도 TF를 꾸려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고요. 평상시엔 정치보고. 네. 김은지 기자,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출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주 기자가 2달 만에 케어됐거든요, 거의. 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뭐 어제 청문회 다들 보셨을 텐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을 모든 언론이 거의 보도했습니다. 예, 어제 열린 최순실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말을 바꾼 건데요. 이 오전에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일관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질의 때 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정윤회 문건을 들고 오고 또 동영상을 들고 오면서 거기에 이 최태민, 최순실과 이 김기춘이 알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이 갑자기 몰렸는데요. 이 당황한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자료를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알지는 못한다.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바로 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예,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네. 전면 부인하다가 말도 참 재밌습니다. 이름을 못 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굉장히 법률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네. 피해갈 수 있는. 네. 요 멘트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컷 준비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네.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죠. 네. 이분이 청문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공세에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네, 자신감이 네,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를 해왔는데 처음으로 이 동영상 왜냐하면 사진이 있죠. 그렇죠. 본인이 거기 앉아 있었죠. 근데 바로 앞에서 최순실 이름이 계속 거론되죠. 그렇게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딱 잡힌 건데 박영선 의원이 이걸 잡아냈어요. 네티즌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뒷이야기를 한 가지 알려드리면서 이런 거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예. 어떻게 제보가 이루어졌나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이 제보를 받은 당사자는 손혜원 의원이라고 해요. 아, 예.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SNS에 올리신 걸 설핏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보를 받은 당사자는 손혜원 의원인데, 손혜원 의원이 본인보다 앞 순서에 박영선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건 한시 앞이 알려줘서 한시 앞이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해서 박영선 의원한테 줬어요. 주고 나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잡아낸 거죠. 이 장면을. 사실은, 박영선 의원은 굉장히 잘 몰아갔는데 이때 손혜원 의원이 제보한 것이다, 제보받은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손혜원 의원이 이걸 남한테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훈훈한 미담으로 포장을. 네. 포장이 아니라 실제 남한테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모두가 다 이때 떠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보가 있으면 자기가 꼭 쥐고 있다가 자기가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줬다. 네. 저는 손혜원 의원 높이 평가하는데 전화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고요.
청문회 관련해서는 또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어제 또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행방불명된 상태였다라는 건데요. 이 어제 하루 종일 국회 직원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서울 논현동, 충북 제천, 경기도 화성까지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결국 허탕을 친 겁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이 꼼수를 부리면서요. 증인 출석을 피한 거죠. 논현동은 장모 집인 거죠? 여기가? 예, 김장자 이 회장 집입니다. 화성은 골프장 있는 데고. 예. 근데 충북 제천은 뭐예요? 예, 거기도 이 처가와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처 이모의 집이라고 합니다. 처 이모의 집. 그럼 세 군데 갔는데 허탕을 치고 끝난 거네요? 이게 현재로서는 국회가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강제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 군데 달랑 간다는 것은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한계가 분명하네요. 어디인지 실제 논현동 집 안에 있었는데 안 나와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이 1시간 동안 벨만 누르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집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다 결국 나왔다라는 건데요. 인기척이 있을 리가 있어요, 이럴 때.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왜냐하면은 이게 명령장이 일단 발부가 돼서 전달을 받아야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달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불 우병우 선생이 된 겁니다. 네.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이 장모 집에서 있다고 하는 제보 때문에 여기 뻗치게 하는 기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저희 사실 어제 그 취재 기자들, 사진 기자들은 하루 종일 거기 앞에 있었었는데요. 또 거기다가 1시 반에는 시민단체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병우를 체포해 가겠다라면서 이런 좀 퍼포먼스 비슷한 좀 집회도 했었습니다. 이게 기자들은 이렇게 요주의 인물이 어딘가에 은거해 있을 때 뻗치기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기자 사이의 좀 은어 같은 말이죠. 뻗치기. 예. 왜 뻗치가 됐을까? 자기들이 기다리다가 뻗어버리니까 뻗치기가 됐을까?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뻗치기라고 부릅니다. 뻗치기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도 못 내고 행방불명된 미아 상태입니다.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의 소재를 아시는 분들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네. 미아 우병우 선생 소식이었고요. 자, 최순실 청문회 관련해서 또 있죠,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예, 어제 청문회는 증인 27명 중에서 13명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나온 건데요. 심지어 최순실 청문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안 나온 거죠. 이 최 씨 일가에선 유일하게 조카 장시호 씨만 그것도 동행 명령장을 받고 뒤늦게 나온 겁니다. 이 제각각 불출석 사유서에 다양한 변명을 써놨는데요. 가장 화제가 된 건 최순실 씨의 이 불출석 사유서인데 이 맞춤법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황 장애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이 공황 장애라고 써놔가지고요. 에어포트 공황. 예. 네. 저는 이거는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죠. 보통은 오해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공황장애 말로만 들으면 이게 공황인지 공항인지 그 병을 직접 겪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병명이거든요. 자기가 진단서 여러 번 받았거든요. 이 병명으로 약을 탔거든요. 그런데 자기 병명을 맞춤법을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공황장애라는 병명으로 아마 여러 가지 약물을 받았거나 혹은 이 병명으로 지금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나 왜냐하면 귀국할 때도 공황장애 진단서를 떼달라고 처음 출국에 요청했다가 이제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맞춤법을 틀린다는 건 사실은 이 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이 병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여기 나올 수도 없을 지경인데 그래서 이 병명으로 진단서나 약을 계속 타왔을 텐데 그렇죠.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변호사님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이 오류를 지적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예. 변호사님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님도 모르는 게 이 병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불출석 사유도 웃기죠. 네. 예, 뭐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된다라면서요. 사생활 침해, 이것도 웃깁니다. 사생활 침해. 사생활. 그리고 예. 또 이재만 총무비서는 여러 가지를 댔죠. 예, 뭐 이 스트레스, 뭐 수면 장애, 십이지장염, 구토를 동반한 구역 두통 탈수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잠이 잘 안 와요. 집회가 있거나 그 다음날은 피곤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이유들. 가장 웃긴 건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가 제출한 겁니다, 이게. 예,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1년에 2번 있는 학부모 미팅이 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은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문서로 써서 냈습니다. 예, 이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정도의 사건에 처음 있는 청문회인데 1년에 2번씩이나 있는 유치원 학부모 미팅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이유로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하간 그런 이유로 다들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회 관련 법으로는 이분들을 강제로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뭐 우선 오는 19일에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고 뭐 불출석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그때도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러다가는 청문회 끝날 때까지 최순실 씨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최순실 씨는 다른 사람 모두를 다 데리고 나올 수는 없어도 최순실 씨는 최소한 얼굴이라도 비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회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이런 청문회를 보다 보면 국회법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 이전에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회는 뭔가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 혐오가 생기는 것이 더 유리한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네. 꼭 최소한 최순실 씨만이라도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탄핵 국면이 끝나고 나서도 이 청문회는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반드시 최순실 씨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공황장애 거짓말이다 이거. 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자, 뉴스 한두 개 정도 더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내부자 둘이라고 안민석 의원과 김성태 의원 지금 24시간 거의 TV에서 나오고 있는 두 분이죠. 두 분이 오늘 코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안 나와요. 또 전화 연결은. 어쨌든 모두가 기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첫 시간인데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그게 가장 본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려고요. 긍정적인 태도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또 다른 뉴스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고 다닌 옷과 그리고 또 들고 다닌 가방이 이 고영태 씨가 모두 이 최순실 씨에게 돈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고영태 씨가 박 대통령한테 간 가방이 30개에서 40개. 옷은 100여 벌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가로만 하면요. 최소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옷과 가방에 지출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준 돈인데 이제까지 이렇게 옷과 가방을 가져다 바치면서 그 대가로 수많은 특혜를 누렸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수억, 수백억, 수천억 이런 얘기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다른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한테 그거 다 줬어? 줬어요. 돈은 받았어?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 최순실 씨한테 받았어요. 최순실 씨가 어디서 꺼냈어? 지갑에서 꺼냈어요. 이 얘기하다가 그 청와대 지출 목록을 보니까 그 지출 목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역이.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밝혀지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첫 증언이 나온 거죠.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근데 3천만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이 적용돼요.
대통령이 직접 적용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실망스러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는 거.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손혜원 의원이 직접 제보받아서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을 꼬이게 만든 그 제보를 한 곳은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 주갤러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제보를 했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발빠르게 정보를 취합해서 주식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하는 걸로 유명한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서 손혜원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검찰이나 기자들보다 이 네티즌들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자료를 찾아서 기자들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경쟁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자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속하게 해서 다른 분들도 제보할 것 있으면 저희도 요즘 여러 전화가 오거든요. 네. 그중에는 저희가 판단하길래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제보인데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어떤 정황으로 넘어가는 제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헬기 제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헬기 관련 제보가 있어서 7시간. 네네. 7시간 관련해서 청와대 인근에서 헬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분의 제보가 있었는데 또 추가 제보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시간과 관련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작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이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사인에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원재 기자의 첫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네.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자 둘. 지금 TV를 틀면 거의 하루 종일 나오는 두 분이죠. 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함께하는 코너, 내부자 둘. 국회에서도 내부자 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시호가 미워하는 남자, 안민석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여보세요? 좀 몸이 불편해서 네. 스튜디오에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불편해. 청문회 증인들이 지금 주로 하는 얘기인데 불출석 사유로. 어제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으셨어요. 두 분이 굉장히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완장을 채워줄 때 하고 채워주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부류. 완장 채워주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하고 완장 채워주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국조특위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야, 너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밤 12시를 넘기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의 더 진실의 퍼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선이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열심히 하는데 김성태 의원님은 저를 막 사선 의원이 좀 살살하고 천천히 해라. 응?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계속 지금 좀 갈등 중인데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김성태 위원장님 제가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겠습니다. 오늘 몸조리 잘 하십시오. 네. 의원님. 예. 현장에서 불꽃이 튀는데 또 지난주에는 안민석 의원님이 전화로 하시더니 이번 주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전화로 연결됐는데 그 자리에 완장을 차면 완전히 달라지는 분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셨어요? 좋은 의미로 달라지시는 분이라고. 좋은 의미로. 아마 역대 유례 없는 그 메머드급 국정조사 청문회를 주관하는 당사자로서 심적이나 또 여러 가지 특위 운영에 관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뭐 이 판이 벌어졌으니까 아주 신이 나죠. 신이 나고 그냥 본인들의 또 청문회 스타를 갈망하는 그런 의욕과 또 열정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청문회 판을 어제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특히 구속 피의자들이 최순실을 비롯한 이런 구속 피의자들이 청문회 정원 때 서질 않으면 아예 이 청문회조차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검찰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정인들이 출석토록 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특히 지난 주말에도 국회 경위들 제가 오직하면은 시간의 수단까지 내가 두둑하게 드릴 거니까 이 출석 요구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정인들에 대해서는 고소 확인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전달하고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어제 물론 반쪽짜리였지만은 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저로서는 어제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최순실로 비롯된 이런 국정농단의 의혹 해소와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은 또 너무 또 무질서한 이런 의사진행 방해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상당히 업된 그런 뭐 본인들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위원장이 진행하는 이 의사 진행이라든지 또 청문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무튼 근데 어제 너무 화목하게 해서 위원장님의 그 정치적인 결단으로 청와대 현장 방문을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을 하신 것은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이뤄낸 아주 김성태 위원장님의 아주 쾌거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청문회장에서 다 싸고 여기 가서 화해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컷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거 들어보신 다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지금 급하게 컷을 준비하더라고. 좀 더 들어볼 텐데, 의원님이 근데 어제 장시호 증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 과정에 미우시죠. 네.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끝에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국에 지금 증인과 썸을 타냐 이런 폭풍 비난을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네, 제가 굉장히 어제 밤새도록 곤혹을 치렀는데요. 최 씨 일가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나 장시호 입장에서는 제가 14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최초로 꺼내서 이후에 지금 게이트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10개 정도의 진실을 지금 계속
알아맞히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장시호 입장에서는 안민석 아니었으면 자기는 존재조차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을 수 있었는데 안민석이가 장시호는 최순실의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10월 27일 이미 이제 한 달이 넘었네요. 하면서 장시호 존재가 세상 밖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또 최씨 일가를 이렇게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만든 그런 나름대로의 원흉이죠. 자기들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누구인지 뭐 보고 싶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고 싶었다는 그 의미죠. 뭐 저를 뭐 이성으로서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었다고. 그건 아니겠죠. 전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화를 오가는 와중에 이제 의원님의 표정이라든가. 아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투라든가. 네.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정의 관계로 보였습니다. 이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국민들 오해를 하죠. 이 애정의 관계는 정말 진실을 위하고 또 정의로운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민석 위원의 그런 정말 처절한 노력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연수 같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민석 의원도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순간적이나마 처감감도 느꼈을 거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또 아이를 둔 엄마예요. 또 그 장시호 씨가 9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사실상 청문회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조건부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진실을 밝혀드리는데 안 온다는 걸 그나마 설득이 돼서 오게 됐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자기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 좀 입장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청문회장 입구까지는 얼굴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왔지만은 막상 청문회장에서 그 얼굴을 숨겨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막상 이제 안민석 의원을 보니까 장시호 증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마디로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또 연소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래도 안민석 의원께서 상당히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사실 오늘날 이 최순실 청문회도 안민석 의원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두 분이 너무 과찬 씨. 근데 어제 장시호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한 게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제 장시호한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언제 했냐? 2006년 6월 4일 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결혼식에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을 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보름 전인 5월 20일 날 박근혜 그 당대표의 테러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보름이었으면 얼굴에 테이프 치료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얼마나 깊은 상처였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시호 결혼식에 참석했을 만큼 이전의 관계가 그리고 상당히 특별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 치료를 최순득 씨, 장시호 씨 어머니 집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보도가 있는데 됐는데 어제 장시호는 시종일관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는 박근혜의 존재, 부모로부터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를 못했다. 못했고. 너무나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시종일관 전부 다 한 이야기에 한 99%가 거짓말이었어요. 특히 최순득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최순득하고 관계가 더 가까웠고 지금 2년 전에 최순득이가 유방암수술 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최순실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지금도 몸은 아프지만은 최순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최순득이거든요.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대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썰을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 하기로는 동창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건 동창인데요. 이거 사실이 부딪히네. 왜냐면 원장님하고 내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왜냐면은 서로의 소스를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여하간 기록은 없는데 네.
학적부 기록은 없는데 동창이었다는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기록이 없어서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네. 자, 요거는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네. 저희 컷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그렇게 싸우시더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면 코너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니, 오늘 위원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는 네.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죠. 컷 먼저 듣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 간곡하게 호소드리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재벌 대상으로 뭔가를 밝혀내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할 겁니다. 어제까지 그러지 않았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재갈이 왜 오늘 재벌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안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말씀드려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나와 있는 재벌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땡큐.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28년 만에 하는 재벌들 대상으로 청문회가 의사진행조차도 이렇게 막는다고 하면 이거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요. 자, 아까 여당 간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안민석 의원께서 인기 영합성 발언으로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얘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아니, 두 분이 하도 화목하게 지내시길래 저희가 안 화목한 컷을 강제로 편집해가지고 저 방금 내보냈습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근데 재벌을, 뭐 연세 좀 있으시다고 정몽구 하고 또 다른 분하고 세 분을 저녁 때 일찍 귀가를 시켜드리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미 육군병원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 병원에 가서 조모 대위를 만나려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어떻게 하다가 육군병원 헌병아에게 또 붙잡히는 또 그런 불상사도 있으면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자 한 그 노력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죠. 정말 이 청문회가 잘 굴러갔어요. 이 모든 국회에서 회의는 여야, 그러니까 각 교섭단체 간사 간의 의사 일정이나 의사 안건이나 또 발언 시간 조정이나 이런 걸 전부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돼서 그 내용대로 위원장도 사실상 모든 회의를 진행을 해요. 사회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냥 이 회의가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그냥 질의 시간, 그리고 추가 질의 시간, 보충 질의 시간, 재보충 질의 시간 다 하고도,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대로 의사 일정을 다 진행했는데도 또 본인의 그 발언 시간 더 달라 이런 거죠. 위원장님? 그런 게 잘 안 받아들이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런. 김성태 위원장님? 제 말 들리세요? 그걸 열정으로 받아들여야죠. 네. 진실의 퍼즐을 맞추고자 하는 저의 열정이 과해서 일어난 이 사단에 대해서 그것이 위원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표현하신 제가 미군 헌병들에게 체포가 당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분명히 틀리고요. 제가 미군 기지를 무단 침입했다, 강제 퇴거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미국과 일본 아사히 신문의 그 사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의 그 주장이고요. 저는 현지 교포의 도움으로 좀 007 작전은 했지만요. 부대를 진입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부대 내에서도 조대위 특미까지 갔다가 미군 측의 방해로 조대위를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조대위는 못 만났지만은 조대위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은손의 실체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는 그 검은손이 국정원 아니면은 기무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청문회에서 위원장님도 확인하셨지만은 그 금문선의 실체가 청와대였다. 청와대가 일주일 전까지 조대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청와대 업무실장이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금문선의 실체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금문선의 실체가 서로 결탁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3차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열기 위한 청문회에서는 이 금문선의 실체를 제가 한번 열심히 파헤쳐 볼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이 너무 화해를 많이 하시네, 오늘. 화해, 몸이 불편하시니까는요. 네. 화해 그만해 주시고. 사실상 김어준 공장장님. 네.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네.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런 청문회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는 뒷이야기나 또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합니다. 네. 지난한데, 사실상 이 청문회는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하고 싶지 않은 청문회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이제 이틀 후면은 이 정권의 운명이 이제 사실상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대한 실망과 좌절, 이 분노를 갖다 이 청문회에서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여야 간사 간에 회의 일정이고, 의사 안건이고, 때로는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그냥 저들적으로 다 전대드는데, 이런 속에서 그 모든 현장을 또 지켜보면서 또, 회의를 또 조정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힘드셨죠. 위원장님은 몸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어제 아무튼 청와대 현장 방문하는 결정을 참 잘하신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이거는 않고 없는 찐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날을 잡아서 최순실이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기 저희 청문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최순실을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최순실 청문회를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 그런 결단을 위원장님께서 내려주시고, 그거는 위원장님의 의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인들이 안 나와서도 거짓말하고 이렇지만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예? 정말 칼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재용이나 또 김기춘 같은 그런 정인들은 보면은 칼로 본인 수염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칼로 본인 위원장님의 개인기로 이런 상황을 그래도 돌파하고 계신데, 칼이 있으면 뭐 하시려고요? 수염 깎는다고 본인? 칼이 있으면 정말 뭐라도 정말 한번 하고 싶어요. 어디요? 그런데 아무튼 이름 새기게요? 최순실이가 없는 이 청문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요. 어떤 위원장님의 어떤 결단으로 하셔서 함께, 안 되면은 저랑 야당 대표하는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사람이라도 그 최순실이가 있는 그 구치소를 가서 최순실하고 어떤 식의 특별 좀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또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청문회장에서 20명의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핵심 정인들을 거소를 확인하고 청문회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했죠. 그렇지만은 현행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국회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런 정인으로,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되면은 강제 구인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강제 구인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다 알아요. 예. 그렇지만은 자아자찬하지 마시고 김성태, 안민석의 칼을 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최순실을 만나자고요. 그건 위원장님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뭐 이 비상시국에 폼 잡고 품격 잡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진실을 밝게 된다는 이 가치, 이런 노력, 열정, 이게 우선적인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지만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부속 피의자라도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칼을 가지고 저도 지금 뭐 이 청문회 하면서 마음의 칼을 지금 막 하루 종일 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칼을 또 다시 예리하게 다듬고 그러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칼이라는 거는 마음의 칼이고 지금이라도 마음의 칼을 가지고 서울구치소 가서 최순실을 만납시다, 위원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재판이나 수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은 사실상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의 또 자기 방어 수단이 있어요. 그걸 악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 정말 얄팍한 그렇죠. 이런 법률적 지식 가지고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실명과 자질, 이 분노를 위해서 계속 달려야 가야 되겠죠. 위원장님 혹시 무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창의적이고 특단의 조치로 최소한 최순실 씨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강구해내실 거죠? 네.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 뭐 이런 수사 외에는 아마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정한 이 변호인 외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랐어요.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전해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최순실이가 정언대에 서지 않는 한은 국정조사 청문회 이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이 선언해 주시면은 그 이야기를 오늘 교도관 통해서 최순실이가 전해 들을 겁니다. 압박이 될까요? 압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끝내지 마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죠. 구치소에 가는 건 안 되나요? 구치소도 뭐 안민석 의원처럼 청문회를 거기서 개최할 수는 없지만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모두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면목동 지금 우리가 미디어펀 주변에도 거의 다 배발. 동네 얘기,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2-3141-6390, 3141-639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뉴스 공장 3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인데요. 청문회가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원한 공격으로 박수를 받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 스타 몇 분 선정했는데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입니다. 네,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으로 의무실정으로부터 주사자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끌어내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자랑스러운 일이라 스튜디오에 직접 이 바쁜 와중에 나오셨는데. 일단 근데 사실 스타, 자랑스럽다, 박수 받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보여드리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공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나마 어떤 실체적 진실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저희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게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 즐거울 일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고 저는 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선 모드까지 점수를 2배로 얻고 계신데 자 일단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청문회 장에서 오고 갔던 대화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사장, 제1기획이 동계 스포츠센터에 16억을 지원할 때 조금 전에 진술했듯이 김종 차관을 만날 때 제1기획의 사장들과 만났다. 그래서 김종 차관의 제안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16억을 후원했다. 이게 답변의 요지 맞습니까? 김종 전 차관을 만날 때 제1기획 다른 사장분과 같이 만났고. 잠깐만요. 네. 그룹 차원의 간부입니까? 아니 지금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김재열 사장 위증했습니다. 배곡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 예. 이게 청와대로 반입된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배곡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가 대통령께만 시술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외에 청와대 직원 중에 이런 주사를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대통령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 이 세 가지 주사가 나와진 건 맞죠?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되었습니다. 이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정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는데 이전 의무실장이 사실은 다른 사람도 썼다 대통령 이외에도 라는 태도를 일관하다가 결국은 사실자가 대통령에게만 처방한 거를 처음으로 인정해서. 아니 그게 요거 이제 이렇게 영상이 없으니까 이야기 힘드실 텐데 이 의무실장이 대통령께 이런 배곡주사, 감초주사, 태반주사를 놓지 않았다라고 일관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청와대에서 태반주사나 배곡주사를 대통령 외에 직원들한테 줬다는 얘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청와대 복지는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걸 몰아붙이니까 대통령께 피부 미용이 아닌 용도로는 시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진술이 나왔거든요. 처음으로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태반 배곡뿐만 아니고 다른 처방에 대해서도 전혀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뢰성이 깨졌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그 의무실에 관련된 그 신뢰가 깨졌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은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쪽에 그 주사들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배곡 주사나 감초 주사가. 그런데 그것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방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대통령에서 맞는 주사를 일반 하위 공무원이나 비서들이 맞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보안 손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보안 손님 얘기도 그러나. 제가 두 번째 부분 대통령께서 이 주사를 처방받았다는 거는 드러났고
그럼 그 외에 극소수의 인물이 이 주사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만 맞았다고 하면 부담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에 몇 사람 있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다른 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청와대에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의무 기록을 좀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요청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개인적인 의무 처방에 대해서 이게 비밀이면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 이아무개는 무슨 수석실 이렇게라도 다른 맞은 사람 그렇죠. 네. 다른 맞은 사람을 처방을 보여달라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기다려보죠. 네. 저희가 약간 부족하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방금 하셨고요. 아니 예리했어요, 근데 이 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그 의원 개개인들의 실력이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증인들을 제대로 정확한 포인트로 몰아가는가. 눈에 자꾸 띄셨어요. 제가 아니 근데 자꾸만 네. 제가 이제 몰아붙이니까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김어준 앵커하고 제가 지금 대화를 나오는 게 있지만 막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몰아붙여도 돼요. 네.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좀 끝까지 집요하게 몰아붙인 거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다 드러나는 거. 아니, 네.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를.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다 드러났어요, 정황이. 근데, 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아무리 정황을 들이대고 아무리 포위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아무것도 안 거. 사실 대통령께서 피로 회복 위해서 조금 이렇게 피부를 탄력을 주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태반 주사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증폭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에 의혹을 낳는 오히려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도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를 주고 사실 청와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출입기록 이거 내놓으면서까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시설 또 의료시설 또 어떤 그 처방전 이런 것들로 다 내놓으면서 우리 대통령 이런 거 먹지 않고 이런 거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기밀이라 그래서 안 주니까 의혹만 짚벌떡 뿐인데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이번만큼은 한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 좀 시원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자 해서 조그만 어떤 그 공간이 보이면 제가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혹은 뭐 또 나이 지긋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몰아붙인다도 있지만 야 이것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느냐 하고 거꾸로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몰아붙여서 진실을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해서 항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도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항의도 문자도 받으시죠? 많이 받죠. 많이 받고 네. 또 무조건적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보수 세력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저항이라든지 대다수의 분노 이런 것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정농단 과정에 대통령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실제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행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행이 없고 반성하고 속죄하는 길은 진실이거든요. 진실이 나오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이것이 은폐되고 묻혔을 경우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정말 이번을 통해서 이런 일만큼은 정말 사인에게 정말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신성한 권력을 이렇게 사인에게 줘버리고 그 사인은 꼭 실세들하고 어울려서 치부하고 농단하고 또 그 딸에게 전대미문의 특혜를 주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학들이 들썩대는 이런 나라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재현 의원님을 눈앞에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건 꼭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한 게 지금 이 짧은 1분 동안 눈을 감고 격정적으로 손짓을 하며 저 혼자 있는데 맞은편에 이분은 꼭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 맞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표정, 손짓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이분 꼭 정치하실 분인 것 같고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직전에 표창원 의원과 사태 대전이 한번 있었습니까? 사태 대전. 그때는 또 정반대로 공격 좀 많이 받으셨죠. 저희가 잠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컷을 하나 준비했어요.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예의를 공개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지? 아니, 자, 의원님. 야, 장면 이러면 안 돼. 빨리. 장모님! 자. 경찰이야? 그래. 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들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들고 가시지, 들고. 자, 여기 직전까지는 장재원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장재원 의원님 국조 보고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다가 이 커트가 나갔네요, 이제. 정말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데 그날 제가 조금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조금 고성이 되고 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때 왜 이렇게 격앙된 감정이었냐면 표창원 의원의 그런 행동이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제가 네. 저의 정치적 소신이나 양심이 표창원 의원의 잣대로 표창원의 분류로 그렇게 재단되어지고 보여져야 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최순실 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언론에 제 이름을 대고 공개적으로 탄핵 부분을 선명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표창원 의원한테 가서 의원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표창원 의원의 페이스북이 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대고 제 정치적 소신과 양심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 잣대로 그게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잣대로 왜 동료 의원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한 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 의원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분류를 하냐고요. 그 부분에서 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격하게 나온 거는 정말 국민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지만 표창원 의원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표창원 의원한테 요 빌미로 또 인터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건 그렇게 일단락을 하고 방금 이제 탄핵 얘기 하셔가지고 이 걱정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비박계도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했고 그리고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최근에 전국은 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물론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뭐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70%가 넘거든요. 80% 넘는데. 이게 압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탄핵이 꼭 가결돼야 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비박계뿐만 아니고 이게 새누리당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탄핵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럼요.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겁니다. 국민적 저항이나 분노가 이제 국회를 덮칠 거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이 청와대와 국회인데 청와대는 이미 마비된 상태고 국회까지 마비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는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대통령 3차 담화가 나왔을 때 4월 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합의를 해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 당시만 해도 만약에 야당과 합의가 되냐면 탄핵이냐 하야는 선택이거든요. 그렇다면 하야도 정치적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옵션이 될 수도 있다.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탄핵이냐 하야에서는 하야의 무게를 뒀는데 그것을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 순간 탄핵이냐 아니냐로 가는 겁니다.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상정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거는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정치 일정을 리더하고 또 자신들이 정치를 내놓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문제지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런 걸 제시한다? 국민들이 새누리당 공범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탄핵이냐 아니냐는 상황이 오버린 거예요. 내일. 그렇다면 탄핵이 오히려
전국을 수습하고 그래도 촛불 민심을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 촛불을 집으로 현업으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이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면 저희 비박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의원님들도 냉정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몇 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찬성. 얼마 전까지는요.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비상시국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저희 대표자와 제가 이제 실무자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과 고민과 함께 왔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찬성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도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200표의 탄핵 가결수는 넘는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가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의원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통과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박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면 그 자신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하기로도 뭐 2인 1조 얘기도 한번 했었고 2인 1조의 협박이 있는 것 같다. 제보에 따라 보니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 보니까 그런 압력이 이 의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저희가 얘기도 들었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 한 분이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원총 공개적 발언으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 저한테는 그런 전화나. 의원님은 입당을 워낙 일찍 정하셨으니까요. 네, 전혀 없는데 정말 이럴까. 이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현재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탄핵 표결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거나 또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공개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있었습니다. 뭔가 안타깝고 정말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인 1조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뭐 맨투맨으로 붙어서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읍소하거나 기타 등등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도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또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순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그만둬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진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 촛불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게 이름이 조금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상 대통령이 거친 모든 거친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이제는 조용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수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논리, 합리적인 어떤 주장들이 저는 좀 중도층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또 부탁도 드리고 싶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이후로 이제 좀 유연하게 1대1의 방식으로 이렇게 연락 오고 이야기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런 거 있죠, 시도들이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전화를 안 오니까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글쎄요. 있다는 표정인데. 아까 밖에서 얘기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마 이분은 표창원 의원 열성 지지자인가 봐요. 청문회에서 워낙 잘하셔서 표창원 의원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 괴롭힌 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지지자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표창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양식을 어떤 한 개인이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언론도 아니고. 언론도 전화가 와서 실명 게재를 물어보거든요. 저는 실명 게재를 허락했기 때문에 각종 방송에서 제가 탄핵 찬성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지 타인에 의해서 강요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사실 뭐 그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도 사랑하고요. 고맙고요. 어쨌든 표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늘 방송에서 토론도 같이 했고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하고 뭐 악수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해를 했습니다. 다만 서로 이런 방식
정치를 대하는 방식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표창원 의원과의 감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꼽은 청문회를 제대로 스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제대로 청문회 정신에 맞게 질의하고 성과를 낸 의원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하신 분이고, 이제 탄핵 의결이 내일인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불러서 혼을 내줄 분으로.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 자주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저희가 구정순서 전에 짧은 인터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SNS 각종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탄핵 당일 국회를 인간띠로 둘러야 한다, 이런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초 제안자를 추적하다 보니 의외의 인물이, 저도 잘 아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집회가 있던 날, 다음 집회는 국회를 둘러싸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던데, 국회의원을 네. 직접 하셨던 분으로 이런 압박이 실제 표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제안하신 건가요? 네, 지난 토요일 날 그 촛불 집회 광화문 나가기 전에 오늘 끝나면 어디로 갈까 해보니까 국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탄핵 전야제 1박 2일로 국회를 에워싸자. 국회의사당이 또 포위하기 좋게 둘레길로 한 2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만 명 모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궁금한 건 실제 이런 행위, 이런 압박이 네. 표결에 영향을 주냐 이거죠. 의원님은 국회 내에 계셔보셨으니까 지금은 안 계시죠? 당연히 압박이 되고요. 그 국회 그 앞에 국회 여의도공원 있죠. 네. 그래서 집회하는 것도 국회의사당에서 다 생생하게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정문 앞에서 그냥 누구 부르는 소리도 다 들려요. 방음이 잘 안 되는군요, 국회가. 네네. 국회가 방음이 잘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거기 방음벽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다 뚫려 있고 중간에 건물도 없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다 들려요. 아하. 그러면은 네네. 그 국회를 삥 두른 그 길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관저에서는 사실 광화문에서 하는 소리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함성을 지르거나 탄핵하라고 하면 바로 들립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바로 생생하게 잘 들리고요. 아하. 그리고 국회 그 윤중로길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 경찰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탄핵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듭니까? 이름 부르면 이름 들려요? 들리죠, 당연히. 누구? 예를 들어서 예. 김진태 탄핵에 동참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예. 그래요. 아, 그 정도로 자세히 들립니까? 네네네. 아하.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직접 지역구 의원을 하셨으니까 어떤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때 지역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의사를 의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과연 이 문자들이 의원들의 어떤 표결 심리나 이런 데 영향을 줄까?
뭐 국회를 안 해봤으니까 대부분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루에 문자 한 10개만 받잖아요. 네. 똑바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밥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6만 통 문자 받았다는데 그거는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고 가장 유력한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지역 유권자의 그 동향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서 했던 김진태 의원 사무실에서 네. 몇만 명이 모인 것은 김진태 의원도 모르겠어요. 탄핵 찬성으로 갈지. 굉장히 압박이 가는 거고. 그 정도 압박이 그래서, 네, 그래서 지역구 유권자들, 특히 박빙으로 당선된 지역.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 유권자들이 문자를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지역구 의원 사무실 1인 시위 같은 거 굉장히 효과적이죠. 실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그 지역구 주민들이 표출하는 의견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중에서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만 해도 사람들 마음이 흔들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을 타겟팅을 하는 게 좋은데요. 당대표, 원내대표, 자기 지역구 의원 이렇게 3명 정도한테 압박을 하면 상당히 탄핵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국민행동 이런 데에서 국회 앞 잔디밭을 개방하라 했는데 평소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혁명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잔디광장도 저는 개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잘 개방을 안 하겠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개방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평상시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명 상황은 제도권에 있는 룰을 깨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회도 개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20% 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건 어때요? 네. 지금 이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그렇게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문자를 보내는 게 분명히 의원들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다 들린다고 하셨는데 제일 잘 들리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제일 잘 들리는 포인트가. 제일 잘 들리는 지점은요. 아무래도 국회 정문 앞. 그리고요. 의외로 그 국회의사당 뒤쪽 있죠. 윤전 쪽. 뒤쪽. 이쪽이 제일 가까워요. 사실은. 국회 정문 앞에서는 앞에 잔디밭 광장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사당 뒤쪽 윤중로 쪽으로 가잖아요. 네. 거기는 바로 국회의사당 건물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오히려 더 잘 들립니다. 거기가. 그러면 예상하시기로는 내일 표결이 이제 2시부터 들어가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발언 신청이 많지 않습니까? 찬반 토론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2시에는 절대 될 리가 없고 대충 몇 시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 의사표를?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요. 2시부터 몇 시에 이게 가결될지는 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찬반 토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못하겠지만 2시부터 어쨌든 밤 12시까지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촛불을 주도하시는 국민행동 이런 데에서도 2시에 모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야제는 6시 국회의사당 앞이고요. 내일은 2시에 탄핵을 의결하는 본회의가 열리는 2시부터 국회를 에워싸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퇴근하시다가 오후 한 6시쯤에 가도 그게 늦은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부터 가 있으려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 같고요.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에이스 시간입니다. 장제원 의원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장제원 의원님에 대한 진보 보수 청취자군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응원 문자 왔습니다. 그만큼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브리핑에 참여한 김은지 기자님 반갑다는 이야기, 허스키 보이스 좋다고, 특히 송채경화 기자의 2달 기록을 띄워달라고. 자, 그리고 8582 쓰시는 분이 문자 좀 많이 읽어달라고. 너무합니다. 문자 안 읽어준다고. 제가 그렇게 불친절해요. 네. 할 수 없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8582 문자 좀 많이 읽어주세요 하고 2번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짱.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스타일 얘기하면 무서워져요. 왜요? 그래도 제 머리는 뭐 절대로 90분 걸릴 일은 없습니다. 저는 5분이면 됩니다. 5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5분까지. 헤어스타일 같은데 털 털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여차적하면 그냥 모자 쓰니까 어떤 때 1분이면 됩니다. 저도 그냥 털털 털고 나오는데. 네. 그리고요, 모든 건 정상은 일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자기 스타일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끔가다 매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뭐 컴팩트를 바른다든가 저희는 립스틱을 칠한다라든가 아니면 머리를 갖다 약간 빗질을 한다라든가 낮에 그렇게 시간을 걸리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주중이었잖아요. 주중 수요일이었으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가 뭐 20분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20분일 수도 있고 90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왜 오후에 머리를 했냐네요. 글쎄 말이죠. 네. 네. 아침에 일어나서 했으면 되는 머리를 왜 오후에 다시 했냐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이 미용사 분의 얘기에 의하면 사실상 자기가 이제 가게가 있기 때문에 가게를 10시께 열기 때문에 8시쯤에 가가지고 보통 머리를 주고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오후에 가서 머리를 했냐는 거죠. 글쎄 말이죠. 네, 아니 혹시 그 흐트러진 머리 연출하려고 새로 했나? 그거 참 이상해. 네. 그 대목을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오후에 했냐는. 그러니까 참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7시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 참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거를 또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띄워버렸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고 팩트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글쎄 말이죠. 이런 조그만 구멍에도 다 무너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도 이런 7시간 같은 사안이 등장하면 기자들의 본능을 자극해요. 기자들이 이거 알아내서 내가 사람들한테 팍 터뜨려야지 하는 이 기자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설이 많은 거예요. 관내에 있었나? 밖에 있었나? 헬기를 탔나?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성형과 관련된 혹은 뭐 기타 등등 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설마다 붙은 기자들이 이제 수두룩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가지가 조금 이 시간에 이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 게 지금 비박들이 세월호 7시간 빼달라. 탄핵 사유서에서 그걸 빼달라 그러는 게 난 조금 수상스럽게 뭔가 그게 좀 수상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비박들의 해명은 이제 친박들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글쎄요.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 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친박들이 이 사건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글쎄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죠. 망설여지는 자기의 마음에 대한. 오늘의 주제가 또 이제 LCT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하다 저는 이제 이거 하나 보면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LCT를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유가 검찰에 대한 압력과 그다음에 비박 위원들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박뿐이 아니라 친박 위원들에 대한 압력이기도 하잖아. 이미 이제 현기환 전 수석 다음으로 거론된 사람이 이진복 위원, 김진복 위원인가 이진복 위원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진복 위원도 친박과 비박을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게 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못 놓겠습니다. 네, 이런 거 같아요. 현기환 수석을 이제 잡아들인 이유는 봐라. 친박도 날리는데 너희 정도야. 그러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좋아. 이런 경고 메시지죠. 경고 메시지. 그게 가장, 왜냐하면 제가 이 LCT 같은 거에서도 제가 가장 여러분도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니 이 소문들은 무성했거든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무성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이제 특히 부산은행 대출 관련해서 하고 포스코를 갖다가 책임 시공을 하게 만들었을 땐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게. 근데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냐 이거죠. 써먹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써먹을 때까지 기다려. 아니 저는 이게 정말 적은 게 왜냐하면 저도 이 도시 건축계가 솔직히는 뭐 경찰뿐이 아니라 검찰이나 권력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검찰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뭐 심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수없이 제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웬만큼들 또 조사도 해놓는다 그럽니다. 민지수사 하는 거죠. 예. 그러고 있다가 정치인들 비리를 손바닥에 갖고 있듯이 이것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터뜨린다라는 기분 나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지만 그 언론은 보도하는 원력의 권력은 보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라고. 네. 검찰도 기소하는 거를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기소하지 않는 데 진짜 권력이 있는 거다. 맞습니다. 보세요. 이 사건을 다 알아. 다 아는데 기소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건에 걸린 사람들은 검찰이 내가 너를 빼줄게, 기소하지 않을게 하는 것에 하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뜯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기소하지 않는 권력이 진짜 무서운 권력인 거고 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권력이 사건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삭제하는 거니까. 네. 그런 권력들을 활용해 오다가 지금 때를 맞이하여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막 쓰고 있는 건데. 근데 때를 맞이해도. 네. 아니, 왜냐면 이용복이 지금 잠적한 게 지난 5월 달인가 뭐 그랬었는데, 왜 그때 잠적했을까? 그때 이제 뭔가, 뭐 때문에 치려고 그랬던가? 올해 5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가? 최순실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랬나? 뭐 이런 등등의, 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김어준 공장장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저의 논리적인 추론을요? 하도 많이 감추니까. 근데 이제 저는 김기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왜 나왔을까? 네. 그 끝보다 아래들도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청문회장에. 네, 왜 나왔을까? 네. 저는 이 시그널 보고 이런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건재하다. 네. 내가 아직도 짱짱하게 아무리 국회가 공개해와도 다 피해갈 수 있고 내가 건재하니 하는 모습을 보여주러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 나와도 되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안 받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이유들 되면 다 못 잡아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굳이 나오신 거예요, 굳이. 나는 스모킹건을 가리려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내가 네. 여전히 짱짱하고 네. 온갖 공격을 다 피해가니 네. 그러니 나의 기획과 나의 오더에 따라라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니 그래서 LCT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네. 지금 청취자께서는 LCT 얘기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사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특집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썰전에서도 한 10여 분 또 네. 해서 쭉 했더니 뭐 친박도 나오고. 네. 많이 그리고 이제 현기환 전 수석 구속되면서부터 뭐 주변 얘기도 굉장히 나오고 처음에는 5억이라고 그랬다가 요새 이제 뭐 50억 얘기까지 나오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아마 대부분들은 전말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는 이제 친박, 검찰까지 네. 쭉 다 연결돼 있다는 네. 얘기가 나왔죠. 네. 근데 다들 이제 비리 쪽으로 사실 관심들이 왜 특혜가 있었나, 왜 비리 쪽으로 관심이 있었나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왜 도시나 도시 계획 쪽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2분 내에 하셔야 돼요. 아니요. 2분 내에는 못 하겠고요. 아니 이럴 수가. 저 이렇게 계속 근데 이거 한 가지 이게 네, 말이죠. 한 가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놀랐던 게 이게 원래 부산시 땅이었던 거 그리고 네. 부산도시공사가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개입됐었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웃기는 게 이 LCT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마케팅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33걸음만 걸으면 바다입니다. 33걸음만. 그러니까 네. 그만큼 비치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만큼 가깝다. 또 하나 LCT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LCT가 저도 무슨 레저나 이런 건가 그랬더니 네. L이 리더스 시티래요. 리더스 시티.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거기에서 LCT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헤치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개입된 모든 인물들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그 다음에 다른 정치권들을 다 오간 사람들입니다. 현기환 전 수석도 부산시에 아마 경제특보가 하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이너서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매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허가까지, 규제 완화까지. 그런데 이제 정말 이상한 거는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건 다음 주로. 중앙에 법무부